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일부 차로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국방부가 6.25 전쟁 70주년인 다음 해에 북한과 공동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 사망 증거로 입간 사진 등을 내놨습니다. 집에서 난동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대로 오늘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뉴스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첫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강경한 공식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NSC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다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얼마 후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는 빼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작심한 듯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아베 일본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 제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이견도 나옵니다.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공급선,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해결책을 계속 꾸준히 모색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확대는 물론 관세 인상과 비자 절차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한일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에 맞서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하자,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불매 대상 일본 기업의 명단이 나돌았고 일부 마트에선 일본산 맥주와 담배 판매를 벌써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권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본 경제 제재의 보복 조치를 원한다는 청원에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본 전 지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강제징용과 경제는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경제적 보복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대상으로 삼을 일본 기업과 제품명도 나돕니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아직 매출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중소마트 연합인 한국마트협회는 일본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맥주랑 담배입니다.
맥주랑 담배는 이미 저희 회원사 중에서 한 200억 곳이 전량 반품을 하고 판매 중지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업체와 같은 이름을 쓰는 국내 법인들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일체 로열티나 뭐 상호 인적 계열이나 뭐 경영 참여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한국 기업인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불매운동은 관련이 없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반일 감정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일본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맞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그렇습니다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 기업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수입해서 TV를 만드는 일본 소니사의 경우는 이미 생산 중단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가 만든 TV 부품을 공급받는 소니. 이번 보복 조치로 LG의 생산이 정체돼 제때 부품을 조달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니 관계자는 TV 생산을 못해 상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아이폰 일부 제품도 삼성 부품을 탑재하고 있는데 아이폰 생산이 늦어지면 일본 부품 제조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지적이 일본 안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시나이 와세다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일 기업이 함께 무너지고 중국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 날 보복 조치를 단행한 점도 안팎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표를 모으려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겁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출 규제 대상을 확대하며 비자 발급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輸出管理制度は各国が相手国について独自の評価を行った上で運用し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 수출이 막힌 일본 기업들도 해외 공장을 활용한 대체 수출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 외교적 문제로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사태는 막아야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두 나라 사이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가정을 전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로만 좀 따져보면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였습니다. 이 전체 수출액의 20.9%를 상당하군요. 예,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자, 우리 반도체 수출 전선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 자, 문제는 일본 정부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라도 수입이 되지 못하면 우리 반도체 제조 공정 전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앞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TV 생산 못한다 이런 보도도 해드렸는데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손해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3억 8,547만 4천 달러를 팔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소니 같은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완성품을 사들여서 상품을 제작하죠. 예. 자, 이 사들이는 양이 지난해에 약 12억 3,800만 달러였습니다. 자, 일본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32%를 차지하죠. 일본 기업이 우리 반도체를 수입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자신들의 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엉뚱하게 제3국이 어부질이 얻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반도체 제조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현재 10%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그만큼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업계에서는 이번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우뚝 서게 되는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공급해왔던 반도체 등 주로 소재 관련해서 중국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어부지리를 예, 어찌 보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뭐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어부지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점거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이 바람에 출근길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 톨게이트 노조원 1,500여 명은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행선 전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요금소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톨게이트 노조원 200여 명이 경부고속도로 전차로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 23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통행은 2시간 뒤에나 재개됐습니다. 출근 시간 교통은 아예 마비됐습니다. 경찰과 노조원 사이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요금소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조원들에게 깃발을 전해주는 과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톨게이트 노조 측은 언제든지 도로 재점거에 나설 수 있다며 하루 종일 집회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혹시 모를 도로 재점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도 톨게이트 노조 200여 명이 나흘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1,50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2천여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내일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협상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운집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늘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틀째 파업 참여 인원은 17,000여 명으로 첫날인 어제보다 4,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0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을 빵과 도시락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중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이 중단되니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라는 이런 가정통신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4시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엄마 늦잠 자는 것도 모르고. 한 학부모 단체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대응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저런 싸움꾼 노동자들이 만드는 밥 우리 자식들에게 먹이지 않겠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은 급식이 중단된 학교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노조 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번 사태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완전히 정규직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였죠. 하지만 이 장밋빛 약속은 2년여 만에 총파업으로 돌아왔고 어두운 우리 경제 현실에 또 하나의 큰 짐이 되게 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쟁점들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취임 이튿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식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조차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지난달까지 14만 1,000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파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은 고용 형태만 안정됐을 뿐 같은 일을 하는 모회사 직원과의 처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불만입니다. 동일 현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코레일 직원들하고 임금 수준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 나선 급식조리사와 영양사들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무책임한 정부의 장밋빛 구호가 결국 부메랑이 돼 비정규직 연대 파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오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저희 취재진을 에워싸고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취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TV조선 기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본사 기자가 청와대 앞 민주노총 톨게이트 조합원 집회를 취재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데 TV조선 기자가 취재했다며 고성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본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간 기자는 조합원 요구에 따라 영상을 지운 이후에 본사에 복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조의 행동을 이해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을 취재하는 본사 취재기자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30톤에 이르는 잔해가 지나가던 차량 석 대를 덮쳐 안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외벽에 깔려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30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전신주와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서울 신사역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이 붕괴된 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건물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3대가 피할 틈도 없이 깔렸습니다.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은 잔해에 완전히 매몰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4시간 만에 운전자 남성과 동승한 여성을 모두 꺼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렉서스 차량 운전자는 가까스로 위험을 피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저도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있었으면 죽었죠. 현장 근로자 4명은 신속하게 대피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진 외벽에 전신주 3개가 밀려 쓰러지면서 인근 지역은 1시간가량 정전이 됐고 주변을 비추던 CCTV도 순간 작동을 멈췄습니다. 천둥 치는 것처럼 우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빵 무너진 게 아니라 후사가 밀려나는 것처럼 이렇게 산산산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그럼 지금 붕괴 사고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이 기자 뒤로 지금 소방차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현재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매몰자를 찾기 위한 현장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매몰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무더위 속에 약 4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구조된 매몰자는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매몰자가 다칠까 봐 잔해문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차량이 육중한 잔해물에 완전히 깔려 있어 구조대원들이 수액으로 응급처치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붕괴 전에 이미 이상 징후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붕괴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인근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그 시멘트가 계속 시끄럽게 떨어져가지고 뭔지 좀 보라고 그랬었는데. 사고 건물은 지난 29일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오는 10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붕괴는 굴삭기가 지하 1층 천장을 뚫다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체 작업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잠원동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진통 끝에 가정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7, 8월에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한전 소액 주주들이 대통령과 총리, 한전 이사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소액 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죄입니다. 공약 이행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한전을 적자 회사로 만들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800억 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후원과 한전공대 설립,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간섭해 가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정책 수련 수단으로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히 강요행위에. 소액 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여름철 누진제를 가결한 이사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개편된 누진제에 따라 올여름 3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더 입게 됩니다.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원가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인 용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원가를 낮추는 정책적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제대로 불난 한전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만선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 사망 증거로 입관 사진과 장례식 동영상 등을 내놓으면서 확인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 전 회장이 체납한 2,200억 원대의 세금은 추가 은닉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환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빈소 재단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지난달 22일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입니다. 정 씨는 이 동영상 외에도 관 속에 놓은 부친의 사진과 사망일자가 2018년 12월 1일로 기재된 확인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이 서류들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교비 횡령 사건으로 지난 2006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 출국을 허가받고 2007년에 말레이시아로 나간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국적을 세탁한 뒤 지난 2010년 7월 에콰도르로 들어가 8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정 전 회장은 실제보다 6살 적은 89세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위장한 아들 한근 씨는 결국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 아버지 사망 신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현지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시도했고 2015년 무렵까지 150쪽 분량의 회고록도 남겼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으로 체납국세 2,225억 원 환수도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정 씨 부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숙취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낮에 소주 2병을 마신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가까스로 소방관과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차선을 오가며 휘청거립니다. 오른쪽 앞뒤 바퀴 2개가 찢어진 채 그대로 달립니다. 소방차가 세우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터널로 들어섭니다. 차 정지하세요, 정지. 차량 정지하세요. 소방관이 터널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량이 천마산 터널 진입했습니다. 감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출동해 주세요. 승용차는 결국 터널 안에서 멈춰섭니다. 소방관이 뛰어가자 지나던 시민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소방관을 돕습니다. 앞에 가서 막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동 걸고 출발하면은 소방관이 다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44살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부산 시내를 달렸습니다. 복귀하던 소방대원 4명이 5k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예, 사실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들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2차 사고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A씨는 낮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20대 남성이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 도로에 구급차가 보이고 머리에 붕대를 두른 경찰관 한 명이 절뚝이며 나타납니다. 28살 김모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들이 막 둘러싸가고 그 사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 봤죠? 이 왼쪽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강제 입원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과거에도 설화를 피운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던 김 씨는 갑작스레 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곳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순경과 B 경장은 김 씨를 제압하다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A 순경은 왼쪽 손목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하기 싫어서 그렇게 가혹하게 흉기를 갖고 본인이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런 피해 망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죠.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인데 여기에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 섞였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충남 청양군에서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 문제인 건 청양군이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내 음수대에 이용금지 편말이 붙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우라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알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애들하고 노약자한테는 치명적이라는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우라늄 농도는 1월과 3월에 기준치의 2배가 나왔고 2월에는 3배를 넘었습니다. 겨울 가뭄에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잖요. 신장이 나빠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청양군은 이 사실을 환경부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공급 중단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리는 것을 가름했던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1100가구 주민 2천여 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석 달 동안 수돗물을 썼습니다. 지들은 미리서 알았을 거란 말이야.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안 먹었지. 알고서 못 가서. 우라늄 농도는 4월부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청양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마을 주민의 건강 검진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가 어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사건의 책임자이자 조사 대상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조사까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확인된 셈이고 어떤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야당에서는 다시 국정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은폐 의혹의 핵심은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때도 대답은 겉돌았습니다. 처음부터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요에는 삼척항이라고 쓰고 그 밑에 발견 장소를 저희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함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청와대는 김육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의혹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추가 징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군 조사단이 조사 대상이어야 할 국방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중간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징계였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 결과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합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정권을 비판하면 적폐로 몰리는 공포심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재자가 신독재의 현상. 연단에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독재를 8번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한다며 신독재라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집권해 언론과 사법부와 같은 독립기구를 장악한 뒤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는 독재 패턴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오늘 신독재 발언엔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서는 우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퇴행적 구호, 말폭탄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그런데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된 5명 가운데 3명에게는 아직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병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3명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2012년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후보자가 골프를 몇 번 친 거를 후보자가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의 압수수색이 그렇게 6번이나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은 해외에서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서장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대해 조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핵심 증인인 윤 전 서장의 증인 채택에 선선히 동의해 뜻밖이었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여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목숨을 잃어가는 해양 생물. 점차 자주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요. 멸종 위기종인 북방 물개 한 마리가 비닐 포장재에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 2살 정도인 이 물개가 1년 가까이 이런 상태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구조되어서 안정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죽은 듯 쓰러져 있는 물개 한 마리. 목에 감긴 비닐 포장재 때문에 먹이를 삼키지 못하고 그만 탈진한 겁니다. 구조대원이 다가가자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바다로 도망치지만 그대로 바다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 상당히 긴급했습니다. 화물과 해양 쓰레기 비닐에 목이 감겨가지고요. 약 3cm에서 5cm 가량 깊게 파인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이 물개는 멸종 위기종인 북방물개로 이제 겨우 2살이지만 비닐 포장재를 목에 감은 채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근육마저 변형됐죠.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한 해에만 17만 7천 톤. 이 가운데 6만 7천 톤이 500년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버려진 밧줄입니다. 사람들에겐 기껏해야 발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일 뿐인 이 얇은 밧줄도 해양생물에겐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습니다. 밧줄 하나가 먹으리 위험하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길이 14m, 무게 50톤에 이르는 큰 회색골에도 고작 1cm 두께의 밧줄을 끊지 못해 한 번 감기면 꼼짝을 못합니다. This is the material that we got off the whale yesterday. Again, he would start growing, and of course that wouldn't, and then it would eventually cut off circulation to his pecs, and then of course around the mouth it would just start cutting in really bad. 바다거북 코에 깊숙이 꽂힌 빨대. No, ese es shampoo. Vamos a ver ahora. Oh man. Oh my god. That is just freaky. 죽은 고래 입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들어있고 또 다른 바다거북은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 씹어 삼킵니다. 그래서 해양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초에 한 마리씩 또 매년 약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가 그 플라스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국립생태원이 2017년 7월부터 폐사한 바다거북 40여 마리를 부검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이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보이는데 실 같은 거 있어요. 끈이나 이것도 비닐, 아까 전에 나왔던 낚싯줄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는 1제곱킬로미터 바다에 2만 개의 크고 작은 쓰레기가 떠다니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 당연한 말이 그렇게도 지키기가 힘든 걸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관광객 1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화산재와 돌덩이가 치솟자 관광객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등 혼란이 일었는데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산재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화산 비탈 곳곳엔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탈리아 남부 스트롬볼리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해발 400m 지점에서 하이킹을 하던 30대 남성이 낙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지진화산연구소는 분화구 중앙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비탈에서 큰 폭발이 2차례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화산 분화에 해수욕을 하던 관광객들이 놀라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과 관광객 70여 명을 대피시키고 살수 비행기와 군함을 급파했지만 연기 기둥이 두꺼워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은 폭발식 분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분출은 2002년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의 막내 KT 위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단 사상 최다 연승을 이어가면서 굳건하던 5강 5약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KT가 3대 0으로 앞선 8회 1사 2삼루의 위기 상황. 승부처에서 마운드에 오른 이대은이 삼성 중심 타선을 연속 뜬공으로 잠재웁니다. 경기 마지막 타자까지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 팀의 7연승을 결정짓습니다. 구단 사상 최다 연승입니다. 창단 이후 3년 연속 꼴찌에 그쳤지만 반환점을 둔 올 시즌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했습니다. KT 돌풍의 원동력은 역시 안정된 마운드와 화끈한 방망입니다.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배재성은 최근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75 철벽투로 2승을 챙겼습니다. 마무리 김재훈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이대은과 주건 등 개투 필승조의 활약도 든든합니다. 이대은은 최근 6경기에서 1승 4세이브, 0의 행진을 이어가며 선발에서 마무리로 안착했습니다. 주건도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경기 중반을 든든히 책임졌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강타자 강백호의 공백은 리그 16년차 베테랑 유한준이 채웠습니다. 8경기에서 홈런 5개, 14안타로 4할이 넘는 맹타를 과시 중입니다. 외국인 타자 로하스와 22타점을 합작하며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덧 5위 NC를 2경기 차로 추격한 KT. 만년 꼴찌 KT의 돌풍이 순위판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어느 소설가가 중학교 때 은사를 37년 만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밥 절반을 들어놓더니 반 그릇만 드십니다. 건강 때문에 소식을 하는지 여쭙더니 너희 가르칠 때부터 평생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린 제자들이 빈 도시락만 들고 다니며 굶는 것을 보고 결심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밥을 일일이 나눠줄 순 없어도 밥그릇 절반만한 마음이 너희 곁에 함께하기를 바랐다. 소설가 이청준이 실제 은사를 떠올리며 쓴 선생님의 밥그릇입니다. 그렇듯 끼니조차 어려웠던 시절 도시락을 슬픈 추억으로 간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수돗물을 마시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도시락에 얽힌 이야기를 동료 여직원한테서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동네 엄마를 따라 등교하는 아이가 울고 있더랍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가는데 자기는 빈손인 게 서러웠던 겁니다. 출근 준비에 바빠서 미처 도시락을 못 챙겨준 그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쩔쩔 맸다고 합니다. 급식 파업 바람에 이렇게 웃지 못할 도시락진 풍경이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경부 톨게이트를 막으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파업과 집단행동에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 맨 처음 했던 이른바 1호 지시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 특히 국가 정책에서 제로같이 완벽한 현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80%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공무원의 버금가는 신분, 급여와 직접 고용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말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일 역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는 게 불과 2년여 만에 확인된 셈이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고속도로가 막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7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비정규직 제로선언의 역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가평이 35.9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요. 서울도 3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지는데요. 바로 내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원주의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4도, 대구는 33도가 되겠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점점 뜨거워져 이번 주말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장맛비라도 시원하게 내리면 좋을 텐데요. 올해처럼 열흘 이상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중후반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폭염도 함께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